해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또다시 어떻게 보면 가볍고 경쾌하게, 그죠? 뭐 우리가 주로 서양인들 중에서 좀 유명한 그 서구의 근대를 해체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뭐 데리다, 푸코, 락강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명명하면서 우리나라 땅도 해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해체하거나 해체당하거나 항상 분열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런 서구의 해체적인 그런 과정까지도 지금 또 따라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따라하려고 하는가? 진정 우리가 해체해야 할 것이라면 학문의 길이다. 건설해야 할 것은 문화의 길이다. 즉 배워서 물어보는 것, 그죠? 배워서 물어보는 것,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물어서 배우는 것,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배병삼 씨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배병삼 씨는 입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의 입장을 지금 듣는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은 또 여러분의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봅시다. 물어서 배우는, 이제 한자로 하면 문, 자, 물을 문자죠. 학, 배울 학자니까. 물어서 배우는 문, 학. 이것의 첫걸음은 질문하는 나를 낯설게 바라보는 것. 이렇게 물어서 배우는 것의 핵심은 스승이라고 해서 앞서지 않고 또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뒤처지는 아니죠. 배우는 사람도 스승을 앞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학문의 주체는 결국은 질문하는 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하는 나가 학문의 주체고 나의 질문이 세계의 질문이 된다. 좀 더 목소리를 높이자면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치열한 주관의 뒤에 그 끝에 결적,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이 오히려 객관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배병삼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병삼 씨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의 젊은 불교학자 마스모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동의한다. 학문이란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최종적으로 보면 주관적이고 계시적이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텍스트를 읽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국 주관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스님이죠, 사실은 마스모토 씨가.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 동의한답니다. 역시 이런 맥락에서야 당나라의 유학자인 한유가 선책 사설이라는 책 있죠. 여기에서 한 말을 보면은 가르쳐주는 자가 스승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근대학문을 스승을 찾아가 보고 듣고자 하였던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 한유의 주장은 나의 질문을 해결해 주는 자가 나의 스승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질문을 해결해 주는 자. 그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 하이픈해 보세요. 그것이 스쳐가는 바람이거나 떨어지는 오동잎이라 할지. 꼭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도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자기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기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근대학문의 두 번째 비극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나가 사라지고 어떤 스승이나 학교의 존재가 너무 전면에 대두하는 겁니다. 너무 앞에 나서가지고 학문이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배병삼 씨. 그래서 어느덧 학자는 마치 선구자처럼 성경의 모세처럼 되어가지고 저 멀리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계몽하는 그런 사람이 학자고, 그 말씀의 정통성은 말하는 그 학자로부터가 아니라 그 노트의 출처로부터 찾아졌다. 즉 학문은 지식이나 정치학적 구도 속의 현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배병삼 씨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나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근데 우리는 너무 스승이나 학교의 존재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결국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학문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른바 학문하는 나를 질문하는 것이다. 배우기를 잠시 멈추고 그 배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니만큼 저 멀리서 말씀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부대끼면서 그 분비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 질문이 진실될 때 이미 학습의 절반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된 질문이라면 이미 배움의 절반은 거의 마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질문이 없다는 것은 어떤 강의든 뭐 발표든 간에 발표 끝나고 나서 혹은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한다. 그럼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지 않은 거예요.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면 틀림없이 의문이 있고 어떤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냥 흘러가듯이 들으면 질문할 게 없는 거죠. 내 귀가 밝다면 고요한 이 공간에서도 소리를 얻어들을 수 있듯이 나의 질문이 절실하면 스승은 만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나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자가 스승이지 강단에 서 있는 자라고 해서 다 스승은 아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앞에 무릎 꿇을 요량으로 은금은금 기어가서는 절대로 참다운 학문을 얻지 못한다. 즉 눈에 핏발을 세우고 덤비는 그런 어떤 제자의 무릎을 쳐서 앉힐 수 있는 자가 스승이다. 그런 스승과 절치부심해서 스승이 뒤통수를 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로 제자의 어떤 덤비는 자세가 합해지면 이게 바로 학문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해요. 적극적인 어떤 배움의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수동적이어서는. 그러니 이제 밖으로 떠돌면서 이것 보고 들음으로써 학문을 삼으려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노자가 말한 것처럼 문 밖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의 이치를 안다라는 금언을 우리가 옥기스에 새길 때가 되었지 싶다. 지금 이 자리에 참되고 절실한 질문, 이제 논어에서 하는 말이죠. 참되고 절실한 질문을 갖는 것. 그것이 학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여러분 오늘 뭐 이 글이 앞에 나오는 화이트헤드의 글보다 분량은 조금 작을지라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병삼 씨의 이 글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과제를 제 입장에서 또 새로운 과제를 내면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과제를 내겠습니다. 1번만 제가 여러분한테 부여하겠습니다. 서양의 사이언스가 배워서 묻는 길을 추구하는 반면 동양의 경우는 질문을 가지고 배우는 길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배워서 묻는 학문의 길과 물어서 배우는 문학의 길에 대해서, 이 문학은 우리가 문학 작품 그 문학이 아닙니다. 한자어로 문, 그 다음에 학 이 말입니다. 서구의 배워서 묻는, 즉 학, 그 다음에 문 이 과정하고 물어서 배우는 문, 학의 길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논의해봅니다. 여러분이 이 배병삼의 글을 읽었죠? 이 서구와 동양의 이런 학습 자세, 학문을 배우는 자세에 있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A4 용지
한 장 정도, 많은 분량은 아니죠. 글자 크기 10 정도 해가지고 한 장, 양면으로 써도 되고 단면, 양면으로 쓰면 2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분량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9주차 첫 수업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의 첫 수업입니다. 그렇죠? 중간고사 2주차 마지막 날에 메일로 이 과제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 주소는 386kdj@naver.com. 제가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386, 그 다음에 영어 소문자 KDJ입니다. 김동조 할 때 영어 이니셜 KDJ, 386kdj, 그 다음에 골뱅이 naver.com으로 그러니까 지금 2학기면 그렇고 또 이게 1학기에 배울 때는 또 월이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2주차 때, 중간고사 끝난 지 2주 후에 제 메일로 요 1번에 대해서 적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시간 충분하죠? 빨리 보내주셔도 되고 어쨌든 늦어도 그때까지는 보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하나만 가져도 되겠습니다. 긴 과제는 아니니까. 지금 시간이 한번 봅시다. 38분인데 제가 이제 창의성과 관련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한 12분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 모든 학생들한테 그 예술 작품을 3시간 동안 보고 있으라고 시켜요.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미래학자 데니얼 핑크가 얘기하는 하이 컨셉의 접근 방법입니다. 하이 컨셉이 뭐냐고요? 이게 하이 컨셉, 하이 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 컨셉은 원래 연극이나 시나리오, 영화를 쓰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개념이에요. 이게 영화 중에 하이 컨셉 영화가 있고요. 로우 컨셉 영화가 있고 그렇대요. 대표적인 하이 컨셉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영화. What if?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하이 레벨의 큰 질문. 대표적인 예가 쥐라기 공원. 쥐라기 공원에서 만약 공룡이 우리 시대에 다시 살아난다면 이 질문 하나로 모든 영화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룡을 만들고 주인공은 누구고 다 상관없고 먼저 가장 큰 질문은 공룡이 우리 시대에 살아난다면 또는 백투 더 퓨처처럼 만약 우리가 미래와 과거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짜잘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하이 컨셉. 근데 반대가 로우 컨셉이죠. 로우 컨셉의 경우에는 이 영화는 몇 세 사이에 어떤 관객이 볼 테니까 주인공은 누구를 만들고 이 주인공이 공감을 일으키려면 이런 걸 해야 되고라고 하는 뭔가 요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스토리를 써봐 라고 이제 된 영화가 로우 컨셉 영화인 거죠. 뭔가 이게 숨 막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로우 컨셉이 나쁜 거고 하이 컨셉이 좋고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 있어서는 이런 로우 컨셉의 접근 방법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죠. 자, 영화나 연극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비즈니스에도 적용이 됩니다. 로우 컨셉부터 갈까요? 대표적인 로우 컨셉 비즈니스가 어디냐면요.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자동차를 만들죠. 하나하나의 부품들 레벨들까지 챙기지 않고는 자동차라는 걸 만들기가 어려워서 혁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한 거죠. 근데 대표적인 하이 컨셉 비즈니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이 컨셉 아이디어로 바로 비즈니스까지 연결된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뭐냐?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빠르게 가고 싶은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구처럼 쏘아주는 이런 관이 있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일론 머스크가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화이트 페이퍼로 백서로 써가지고 기본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연구소들이, 기업들이 내가 이거 만들어 볼게 라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디테일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정말로 지금 만들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아이디어, 하이 컨셉으로부터 시작된 형태의 비즈니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누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런 접근 방식을 만드는 것은 하이 컨셉 접근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숲을 보는 사람이 좀 하이 컨셉의 아이디어를 만들기가 좋고 나무까지 하나하나까지 내려가가지고는 커다란 숲을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왔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하이 컨셉 방식이 아니라 본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자신이 물리학자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 나눠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내가 파악하고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First Principle Approach라고 해서 제일 원칙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아무도 만들어 보지 않았다고 상상하고 내가 이걸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면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보통은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딴 애들이 어떻게 하나 봐요.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죠. 그럼 딴 애들이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요거보다 조금 싸게 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요거보다 조금 더 잘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게 사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0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작할 건데 라는 형태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걸 즐겨요. 대표적인 예가 스타링크 프로젝트. 전 세계의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래. 근데 이걸 기존의 회사 같으면 이런 거죠. 지금 어떻게 깔려 있는데 해저에까지 이렇게 광 케이블이 깔려 있고 연결을 해야 되고 돈 많이 드는 일이네. 어려운 일이겠다. 뭐 어떠한 혁신이 있을까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예 다르게요. 기존의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 지구 어디에서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고 그러려면 인공위성 몇 개를 쏘아 올려야지? 나는 스페이스X도 있으니까 쏘아 올리지 뭐. 그래서 매년 쏘아 올려요. 지금 벌써 100개 넘게 올라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것의 아이디어의 시초가 된 것도 아까 하이퍼루프처럼 그냥 아주 원초적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근본에서부터 어떤 솔루션을 만들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을 내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뇌과학자와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창의적인 뇌 시리즈에 나오는 유명한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맨이고요. 창조하는 뇌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와 함께 책을 쓴 앤토니 브렌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새로운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론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bending, breaking, blending. 그러니까 밴딩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그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펜을 우리가 쓰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코를 후빈다든지 이건 좀 그렇다. 어쨌든 뭐 이거를 그 쓰는 게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방식을 찾는 것, 이걸 이제 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구부리는 거. 두 번째가 브레이킹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분해하는 거예요. 펜에서 색깔이 나오는 파트는 무엇이고 쓰게 하는 끝은 무엇이고 뭐 지우게 하는 건 무엇이고 그럼 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서 또 다른 용도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블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전혀 다른 스타일을 합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범 내려온다 이겁니다. 네, 판소리 잘 못하고요. 이게 최근에 거의 3억 뷰가 나왔대요. 정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줬는데 판소리와 인디 밴드의 음악과 거기에 정말 멋진 댄스 무브까지 서로 다른 사실 잘 맞지도 않은 한 번도 같이 해보지 않은 조합들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합쳐졌는데 너무 멋진 작품이 나온 거죠. 이게 대표적인 블렌딩의 예입니다.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한다고 그래요. 밴딩, 브레이킹, 블렌딩.
뭐 하이 컨셉 이야기도 했고요. First Principle Approach, 그리고 뇌과학자와 디자이너가 이야기하는 방법론들. 근데 요것들은 이제 몇몇 케이스라고 한다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특히 스탠퍼드 대학교의 D스쿨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정말 레전드 강의를 매년 해주고 계신 창의성 전문가가 있습니다. 티나 질릭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의 창의성 수업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광범위한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경우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어떤 기업을 설립하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혁신가들, 창업가들이 이 수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의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은 세 개의 묶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상, 그리고 창조, 혁신, 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또 세분화돼서 스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상상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첫 번째 스토리는 하버드 대학교의 예술사, 건축사 교수님인 제니퍼 로버츠 교수님의 수업 방식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사 수업이에요. 예술 작품에 대해서 뭐 리포트를 써야 되고 예술 작품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모든 학생들한테 그 예술 작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시간 동안 보고 있으라고 시켜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항의하고, 내가 그냥 보고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리포트 쓰면 되지. 내가 지금 이 예술 작품을 3시간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데 안 돼. 3시간. 3시간 동안 한 작품만 보고 있어봐. 라고 모든 학생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학생들이 진짜로 3시간 동안 그 작품만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숨겨진 메시지, 내 안에 질문들이 떠오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 예술 작품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상상을 위한 첫 번째 티나 젤릭 교수의 팁입니다. 관계를 맺어라. 참여를 해라. 영어로는 eng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보고 훑고 지나가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입장이 되어야 그때부터 상상도 생기고 새로운 시점도 생기고, 그래서 3시간 동안 한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서야 네가 리서치를 하건 조사를 하건 뭐 글을 쓰건 리포트 쓰는 일을 시작해도 된다라고 했었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 진짜 동의하는 게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어떤 작품들과 일들과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창의성이 제대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스텝이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요 engage라고 하는 관계 맺음의 관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envision이라고 해요. 구상을 한다라는 게 직역일 텐데 envision.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의 선까지 구상을 해라. 그냥 막 아무거나 떠올려. 이게 상상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내가 그 관계를 어디까지 맺을 건지 나만의 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 이것이 상상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으로 가요. 창조. 근데 창조라는 것 역시도 그냥 만든다고 창조가 아니라고 그래요. 진정한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만들어내는지 확실하게 인지했을 때 제대로 창조라는 작업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동기부여의 근원이 되는 것은 데니얼 핑크라고 하는 동기부여 전문가에 따르면 3가지라고 해요. 자율성, 내가 선택해. 내가 어떤 것에 끌리고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선택해. 두 번째는 성취감.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점점 잘해가는구나.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또 의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과 성취감과 의미, 이 3가지가 모든 동기부여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일단 창조를 시작했잖아요. 동기부여도 됐어요. 그래, 이거 만들어 보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periment. 상상에서 창조까지 갔고, 그 다음에 3번째가 혁신의 단계라고 합니다. innovation. 근데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상상했고 만들어봤고 이걸 넘어서서 아무도 만들어보지 않은 걸 만드는 거예요. 혁신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뇌를 보면서 우리가 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혁신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에 있어서는 2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focus, 집중, reframe, 틀을 바꿔. 아까 우리 뇌에서 봤죠? 어떻게, 왜, 이거를 정말 깊이 몰입하는 이 포커스, 몰입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몰입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새로운 틀로 만들 수 있는 리프레임. 그래서 요
6가지,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과 창조와 혁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고 내 관계의 선을 그려서 정확하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동기부여가 돼서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 본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깊이 집중하지만 또 새롭게 틀을 깨고 다른 틀로 보는 이 모든 과정이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접근을 굉장히 좋아하고, 왜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 창의력 강연이 레전드인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뭐 상상해라, 뭐 창조해라 이걸 넘어서서 3시간 동안이나 그 작품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걸로 관계 맺음을 시작한다. 멋있지 않나요?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창의성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창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 난 안 돼, 뭐 난 창의적이지 않아, 내 머리는 이미 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안에는 충분히 창의성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꺼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더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창의성을 잘 발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가 창의성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창의적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자기 안에 있지만 발견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까 3시간 동안 그 작품을 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창의성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갑자기 번쩍 뭔가 떠올라서 순간적인 어떤 번뜩임으로 창의성이 발휘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죠. 그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214쪽까지 했는데, 과제는 제가 214쪽의 1번을 첫 번째 과제로 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중간고사 끝나고 2주차 내까지 제 메일 386kdj@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15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